네, 안녕하세요. 저는 버티카의 솔루션 아키텍트를 맡고 있는 윤찬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최근 여러 세션에서 고객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 중에 흥미로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많은 고객분들이 DW나 하둡 같은 데이터 플랫폼들을 통합하고 싶은데 적합한 솔루션을 찾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내용에 공감하는 분들이 일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세션은 DW와 하둡을 통합하는 플랫폼인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즉 통합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버티카가 왜 통합 데이터 플랫폼에 적합한 솔루션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레이크하우스를 설명드리기 전에 버티카가 어떠한 제품인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티카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을 단일화된 엔진으로 제공하는 통합 분석 플랫폼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전통적인 DW 영역입니다. 버티카는 순수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대용량 데이터 처리, 즉 DW 같은 워크로드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계된 제품이 되겠습니다. 버티카는 MPP나 네이티브 컬럼나 아키텍처를 통해서 대용량 데이터 분석에 최적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버티카는 소프트웨어 온리 제품입니다. 따라서 전용 하드웨어나 어플라이언스 결합 없이 버티카 소프트웨어만으로 온프레미스나 클라우드 그리고 쿠버네티스 같은 어떤 인프라 환경에도 버티카를 손쉽게 배포하고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은 고급 분석 영역일 텐데요. 버티카는 엔진에 머신러닝 기능을 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을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친숙한 SQL을 통해서 머신러닝 전반 프로세스를 수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머신러닝을 가볍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타임 시리즈나 지오스페셜, 전문 검색 같은 고급 분석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세 번째는 콜 엔진, 즉 데이터 페더레이션 영역이 될 텐데요. 버티카는 엔진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을 통해서 하둡이나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된 다양한 데이터를 직접 액세스해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된 엔진으로 제공되는 기능이다 보니까 DW, 즉 버티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와 데이터 레이크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손쉽게 연계 분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사일로 없는 분석을 지원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CS 분리 아키텍처를 통해서 유연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멀티 클러스터 기능을 통해서 물리적인 워크로드 격리 같은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아키텍처랑 결합되면서 DW에서 한 단계 진화해서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 플랫폼으로 진화를 완료한 제품이 버티카가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버티카는 소프트웨어 온리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클라우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 애저, 구글 같은 주요 퍼블릭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 하실 수가 있고 나는 아니야 프라이빗 클라우드 쓰고 싶어 하는 고객분들 있으시겠죠. 따라서 쿠버네티스나 VM웨어 같은 이러한 인프라 환경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의 인프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버티카를 배포하고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버티카는 오픈소스 진영들을 좀 공격적으로 포용하려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티카는 카프카나 하둡 연결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솔루션이나 추가적인 개발 필요 없이 버티카 엔진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을 통해서 손쉽고 아주 유기적으로 카프카나 하둡을 연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크 같은 이제 컴퓨팅 프레임워크와도 연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커넥터를 별도로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고속으로 이 스파크 쪽으로 데이터를 피딩할 수 있는 기능과 스파크에서 컴퓨팅이 완료된 결과를 버티카로 다시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같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스파크의 분석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자면 버티카가 머신러닝 기능을 내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프레퍼레이션, 모델링, 평가, 배포까지
다른 그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버티크 안에서 모두 SQL 기반으로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뭔가 데이터 모델을 학습을 할 때 별도의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쪽으로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추출하실 필요가 없이 버티카에 저장되어 있는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의 정확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버티카에 제공하는 이러한 머신러닝 모든 기능들이 병렬로 수행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머신러닝 전반 프로세스를 빠르게 완료할 수 있는 장점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버티카가 구축 목적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아키텍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엔터프라이즈 모드라고 부르는 전통적인 MPP 아키텍처가 될 텐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각 컴퓨팅 노드들이 전용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모양새죠. 이러한 엔터프라이즈 모드는 컴퓨팅 엔진과 스토리지가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워크로드를 빠르게 완료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DW 구축하실 때 아주 합리적인 아키텍처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온 모드입니다. 컴퓨팅 노드들이 연구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지 않아요. 연구 데이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이런 CS 분리 아키텍처를 구현한 코드명이 저희는 이온 모드라고 부르는 녀석인데요. 결국 클라우드 이코노믹스의 동적인 워크로드나 효율적인 확장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이제 CS 분리 아키텍처의 근간은 버티카에서는 이온 모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버티카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 이제 레이크하우스가 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볼 텐데요. 레이크하우스가 왜 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데이터 아키텍처 옵션에 조금 찾아보고 레이크하우스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 아키텍처 옵션들을 특징과 단점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수 목적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DW와 데이터 레이크, 하도브로 대표되는 이러한 데이터 레이크가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플랫폼의 특징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 두 데이터 플랫폼을 각각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기술 기반이 전혀 다른 이 두 플랫폼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운영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이원화돼서 저장되고 관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중복되거나 데이터가 사일로 된다든지 이러한 데이터 품질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데이터 중복의 문제는 결국 데이터 보관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의 복잡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러한 데이터 품질 문제는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많은 기업들이 이 두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두 플랫폼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플랫폼들을 접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측면에서는 DW가 구조화되어 있고 정제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들은 잘 아실 거고요. 반면에 데이터 레이크는 정형, 반정형, 비정형 같은 아주 날 것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플랫폼이 되는 것이죠. 스키마 측면에서도 DW가 아주 ETL을 지향한다면 데이터 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스키마 올리드, 즉 ELT를 지향하는 아키텍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집어넣고 보자는 거죠. 집어넣고 나서 분석하는 시점에 스키마를 디파인해서 분석을 수행하겠다라는 사상을 깔고 있는 거고요. 가격이나 성능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DW는 빠른 성능을 보장하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스토리지 비용을 요구를 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고요. 데이터 레이크는 스토리지 비용은 되게 저렴할 것입니다. 되게 저렴하지만 성능이 DW에 미치지 못하는 단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 측면도 조금 차이가 있죠. DW는 원래 태생이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게끔 태어난
놈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ACD를 준수하고 모든 트랜잭션 처리를 지원하는 반면에 하둡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지금이야 이제 업데이트나 딜리트가 지원이 된다고는 하지만 기존 버전은 업데이트나 딜리트가 힘든 그런 트랜잭션 처리에 제약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 신뢰도가 조금 낮은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석 측면을 조금 보면 이제 DW는 뭐 배치 리포팅 그리고 BI, 시각화 이런 워크로드를 주로 처리하는 데 포커싱을 하고 있다면 데이터 레이크는 머신러닝이나 예측 분석 같은 워크로드를 처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플랫폼이죠. 그리고 이 두 워크로드 차이 때문에 DW가 데이터 레이크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동시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서 두 플랫폼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이 두 플랫폼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W입니다. DW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뛰어난 데이터 품질 기반으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아주 잘 제공하는 플랫폼이기는 하지만 고비용이나 복잡한 운영 그리고 용이하지 않은 확장성 등의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고비용 측면을 살펴보면 DW가 고가의 하드웨어, 스토리지 그리고 높은 라이센스로 인해서 고비용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시스템이 DW일 거고요. 그리고 그 피크 워크로드나 미래의 워크로드를 대응하기 위해서 초기 구축할 때부터 과도하게 산정된 컴퓨팅 용량으로 초기 구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실제로 5년 혹은 10년 뒤에 일어날 그 워크로드를 예측을 해서 DW를 구축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 불필요한 투자 비용이 많이 필요한 대표적인 시스템이죠. 그리고 복잡한 운영 부분은 이제 결국 성능 유지나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이프라인 유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뭐 데이터 플랫폼이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용이하지 않은 확장성입니다. 1번이랑 연계된 부분인데 내가 필요한 순간에 컴퓨팅이나 스토리지를 적시에 확장해 나갈 수 있다면 저는 1번에서 언급했던 오버 프로비저닝이 아예 필요치 않을 건데요. 하지만 많은 DW 제품들이 유연한 확장성을 표방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껍데기를 한꺼풀 까보면 확장할 때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중지나 최소화를 요구한다는 거죠. 이러한 그 소요 시간의 대부분은 결국 새로운 노드들이 끼워질 때마다 데이터를 재분산해야 되는 이런 시간 때문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데이터가 작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이러한 데이터 재분산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데이터 레이크의 그 과제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인데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데이터를 접근한다고 하면 모든 사용자들한테 올바른 접근 정책을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둡이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에코시스템들이 결합된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러한 정책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언급되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데이터입니다. 트랜스폼 없이 저장되고 트랜잭션 처리 기능에 제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데이터가 두 번째 과제가 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 데이터 레이크가 데이터 늪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왔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그 고객분들 사이트에서도 깨끗한 데이터 레이크인지 아주 더러운 데이터 늪인지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조금 충격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복잡한 운영입니다. DW의 복잡한 운영이랑 좀 결이 다른 부분이 될 텐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에코시스템들을 결합을 하다 보니까 운영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두 플랫폼의 특징 그리고 식별됐던 과제들을 살펴봤는데 결국 레이크하우스는 이 두 플랫폼의 장점들을 잘 흡수를 하고 단점들을 제거해보자 라는 사상에서 태생이 된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추측하시다시피 레이크하우스 개념은 DW와 데이터 레이크가 결합된 아키텍처를 레이크하우스라고 칭합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DW 워크로드에서 보다 확장된 워크로드를 처리하고 그 밑단에는 비용 효율적이고 확장이 손쉬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밑에 깔아놓자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가 레이크하우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데이터 전문가들이 만일에 데이터 레이크하우스가 구축이 된다면 꼭 필요한 기능은 뭘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응답한 결과입니다. 크게 효율적인 가격이나 성능,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기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가격이나 성능은 컴퓨팅 비용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가격이나 성능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이나 액세스 제어는 전사의 모든 데이터가 수집되는 시스템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중앙 집중식 데이터, 오픈 포맷 파일 지원, 그리고 클라우드 아키텍처, 그리고 다양한 워크로드 지원 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능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레이크하우스가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이런 레이크하우스를 이미 구축하고 있거나 아주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데이터 아키텍처의 핵심은 모든 유즈 케이스, 모든 워크로드를 복잡한 운영이 아니라 아주 단순화된 아키텍처 기반에서 처리를 해보자 라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레이크하우스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게 된다면 그 기업은 유연한 확장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유형의 워크로드를 단일화된 플랫폼으로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크게 8가지 정도 핵심 기능이 생겨지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CS 분리입니다. 컴퓨팅과 스토리지가 분리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폭증하더라도 사용자가 폭증을 하더라도 아주 유연하게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트랜잭션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ACD를 준수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통적인 TW 스키마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무결성이나 거버넌스를 당연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에서 직접 BI 도구를 사용을 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획득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도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요즘 데이터 전문가들이 자주 활용하는 파일 포맷이 파케앤오크 같은 애들이잖아요. 이런 파케앤오크 같은 오픈 포맷 파일을 더 이상 파일로 취급하지 않고 이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에서 직접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고 정제하고 분석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 과학, 그리고 기계학습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SQL을 포함한 모든 분석 업무가 단일 저장소를 통해서 수행이 된다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엔드 유저는 플랫폼을 갈아 띄워가면서 분석을 하실 필요가 없죠. 데이터는 데이터 레이크하우스에 오롯이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워크로드를 쏟아 넣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카프카 얘기인데요. 이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은 카프카랑 아주 손쉽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만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스트리밍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게 되시는 거죠. 이때까지 이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개념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섹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버티카가 왜 레이크하우스에 적합한지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CS 분리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민주화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CS 분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레이크하우스를 구성하는 근반 기술이 될 거고요. 이 CS 분리를 검토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사항, 그리고 이 CS 분리를 버티카가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CS 분리는 레이크하우스에서 크게 세 가지 정도 기술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데이터 재분산이나 조정 없이 필요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컴퓨팅을 확장할 수 있다. 그리고 컴퓨팅과는 완전 독립적으로 스토리지만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주 유연한 확장 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비용입니다.
결국 페타바이트 이상 데이터가 저장되는 플랫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를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지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만 컴퓨팅을 활용을 하고 필요 없는 컴퓨팅은 다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컴퓨팅 비용 자체도 아주 합리적인 선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끝으로는 가용성 측면입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스토리지 벤더가 여러 개가 있는데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고가용성 방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 수준의 SLA를 보장받으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 데이터는 컴퓨팅 노드에 머물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컴퓨팅 노드에 장애가 발생한다든가 불이 나서 없어져 버린다든가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내 데이터는 안전하게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머물 수 있다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은 이러한 CS 분리 아키텍처가 깔리지 않으면 구축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레이크하우스에서 이러한 CS 분리는 매우 중요한 기반 기술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컴퓨팅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얘기인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레이크하우스를 구축을 할 때 고객사마다 우리가 선호하는 인프라 혹은 우리가 인프라를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겠다 혹은 우리는 이러한 인프라를 이미 가지고 있어 라는 그 기준이 있겠죠. 결국 그 기준에 부합하는 컴퓨팅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온프레미스 환경입니다. 금융권과 같은 고객들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내기가 쉽지가 않죠. 민감 정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내기가 쉽지 않고 넘어서야 되는 법적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들은 퍼블릭 클라우드 데이터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내 IDC에 있는 내가 돈 주고 산 내 전용 서버에서 나는 컴퓨팅을 띄우고 싶어. 혹은 쿠버네티스나 VMware 같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활용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다른 고객은 우리는 IDC 없어요. 우리는 인프라에 직접적으로 돈 쓰기 싫고요. 우리는 퍼블릭 클라우드만 쓰겠습니다. 당연히 쓰셔야죠. 퍼블릭 클라우드 제공하는 클라우드 인스턴스나 관련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컴퓨팅을 띄우고 싶어 할 거예요. 또 다른 고객은 나는 온프레미스랑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단점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놈들을 나는 섞어서 쓰고 싶어. 온프레미스는 24365 계속 돌릴 거고 피크 시즌에만 퍼블릭 클라우드의 컴퓨팅을 활용하고 싶어 라는 고객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형태들을 모두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장표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레이크하우스가 많이 핫하기 때문에 여러 벤더들도 막 광고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보통 보면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SaaS 형태로 보통은 이제 딜리버리를 하게 되는데 과연 그 퍼블릭 클라우드의 SaaS가 정답인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장표를 만들었던 거고요. 고객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프라는. 어떤 고객들은 이 데이터가 퍼블릭에 나가는 것조차 싫어해요. 내 눈앞에 있는 내 IDC에 이 데이터는 저장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 인스턴스는 쓸 수 있어, 컴퓨팅은. 하지만 데이터는 무조건 내 IDC에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이러한 고객들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확장 측면에서 조금 살펴볼 텐데 크게 컴퓨팅 확장, 스토리지 확장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컴퓨팅 확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컴퓨팅 확장이라 하면 통상 성능 확장 혹은 동시성 확장 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성능을 확장시켜 놓으면 동시성도 어느 정도 확장되긴 하죠. 되긴 하는데 성능 확장이 곧 동시성 확장으로 귀결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껏 성능을 올려놨는데 새로운 워크로드가 들어와요. 새로운 사용자가 들어와요. 그럼 클러스터 내에서 CPU나 IO는 경합을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성능 혹은 동시성 이 두 가지 요건에 맞는 확장을 반드시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성능 확장 측면입니다. 이게 잘 아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냥 기존에 4대가 컴퓨팅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4대를 끼우면 2배 성능을 내고 싶어. 당연히 이러한 형태의 성능 확장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고, 동시성 확장 측면에서는 새로운 워크로드나 계절성 작업이 들어오면 사용자가 확 늘어날 거잖아요. 이러한 사용자가 늘어나는데 기존 SLA를 흔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기존에 잘 돌아가는 업무가
새로 들어왔던 업무 때문에 경합을 일으켜서 늦어진다? 있어서는 안 되겠죠. 결국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던 클러스터 말고 새로운 그 클러스터에서 새로운 워크로드를 처리한다면 기존 업무의 SLA를 흔들지 않으면서 새로운 워크로드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동시성 확장 방안이 같이 제공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꼭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성능이나 동시성을 확장을 할 때 데이터 재분산 같은 프로세스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성능 확장하고 싶은데 뭔가 데이터 재분산이 돌아요. 몇 시간, 하루, 몇 주 기다릴 수 없다라는 거죠. 적시에 확장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재분산 과정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결국 계속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저장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비용이 당연히 효율적이어야 되고요. 효율적인 확장 방안도 같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많은 요즘 전문가들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스토리지는 현 시점에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밖에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비용 효율성입니다. 파일 스토리지나 블락 스토리지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아키텍처 특징으로도 조금 살펴보면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수평적인 이제 확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한한 확장성을 가져가고 서비스 중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접근성 측면에서도 디렉토리 구조를 가지지 않죠.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디렉토리 구조가 없고 모든 객체들이 메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REST API를 통해서 아주 손쉽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는 것이죠. 주저리 앞서 이런 확장 그리고 스토리 확장 얘기를 드렸는데 버티컬 이온 모드는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CS 분리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아키텍처를 제공을 하는 그 코드명이 되겠습니다. 컴퓨팅 확장, 스토리지 확장 너무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멀티 클러스터를 꼭 좀 유념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텐데 워크로드 특성별로 물리적인 클러스터를 찍어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간섭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 동시성을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인 멀티 클러스터를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니라 온프레미스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 제품이 버티카가 되겠습니다. 이제 버티카 이온 죄송합니다. 버티카 이온 모드를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좀 도식화를 해봤는데요. 연구 데이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머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온프레미스도 좋고 퍼블릭 클라우드 밴드에서 제공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좋습니다. 고객이 선호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컴퓨팅 노드들이 올라가게 될 텐데요.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IDC에 물리적인 서버를 집어넣겠죠. 이제 성능이 떨어지면 노드를 추가를 해서 성능을 올릴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워크로드나 새로운 업무들이 들어오겠죠. 이 시점에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 세컨더리 서브 클러스터라고 부르는 이러한 서브 클러스터들을 추가를 해나가는 겁니다. 특정 업무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서브 클러스터를 써라. 니네는 그냥 VM웨어 기반의 서브 클러스터를 써라. 혹은 물리적인 서브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이런 형태로 그 다양한 워크로드나 그 업무별로 이런 새로운 서브 클러스를 찍어냄으로써 기존 SLA를 흔들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민주화 측면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이제 데이터 민주화라는 게 결국 그 데이터에 손쉽게 접근을 해서 통찰력을 얻자는 그 데이터 활용 측면이 되게 많이 강조된 표현이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레이크하우스가 구축된다면 전사 데이터가 모두 모이는 플랫폼이 됩니다. 이 플랫폼에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다양한 워크로드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계속 이제 버티카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버티카가 이제 다양한 워크로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데이터 머신러닝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OGC 표준을 준수하는 지오스페셜 분석 기능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정형 데이터, 이제 롱 텍스트가 되겠죠. 이런 롱 텍스트에서 고속으로 키워드 검색을 할 수 있는 전문 검색 기능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 시간적인 순서가 의미를 가지는 데이터에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시계열 분석 기능들이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프카 연계 쪽입니다. 카프카 연계를 하려면 보통은 이제 자바 코드로 컨슈머나 프로듀서를 이렇게 짜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버티카는 엔진에 이미 컨슈머나 프로듀서 기능이 이미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카프카, 즉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파일 포맷 분석 지원 얘기가 나오는데, 버티카는 기본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스키마 구조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합니다. 결국 테이블 형태로 표출이 될 텐데요. 이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레이크하우스에서는 결국 파켄오크 같은 파일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파켄오크 같은 파일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는 익스터널 테이블 기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런 파일들의 액세스를 하게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티카 SQL을 쓰면서도 이런 파켄오크 파일을 바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버티카 입장에서 둘 다 테이블이에요. 하나는 테이블이고 하나는 익스터널 테이블이지만 결국 테이블이기 때문에 이 두 테이블, 이 두 데이터를 연계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타 나머지 내용들인데, 버티카는 DBMS이기 때문에 트랜잭션 처리 당연합니다. 그리고 컴플렉스 타입을 네이티브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컴플렉스 타입을 분석하는데 어떠한 제약도 없고요. 그리고 DBMS 제품이기 때문에 보안이나 액세스 정책, 그리고 스키마 관리 기능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버티카가 그리는 아키텍처는 이 모양새가 될 거예요. 데이터 파이프라인, 플랫폼이 여러 개면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여러 가지 가지를 쳐야 되고 되게 복잡할 텐데, 그러지 마시고요. 데이터 쪽으로 모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집중을 하시고, 버티카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버티카에서 제공하는 분석 기능을 통해서 그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를 효율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라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저희 입장에서 유니파이드 애널리틱스 플랫폼이라는 용어는 데이터 레이크하우스에다가 동시성과 성능을 담보하는 아키텍처명을 저희는 통합 분석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국내 그 두 개의 케이스 정도를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첫 번째 국내 사례는 제가 아까 엔터프라이즈 모드랑 이온 모드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4년에 최초로 엔터프라이즈 모드로 구축을 했던 고객사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지속적인 버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현행화되어 있는 버전을 사용을 하고 계셨고요. 작년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모드를 이온 모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48노드로 최초로 구축되어 있던 클러스터를 18노드로 재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 제한 없이 성공적으로 이관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이 고객은 왜 엔터프라이즈 모드를 버리고 이온 모드를 갔느냐? 결국 그 회사 내부에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로 가야 된다는 로드맵을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멀티클러스를 통해서 워크로드를 격리를 하고 싶어 했고요. 그리고 비용 효율적인 확장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들을 사일로 없이 분석하고 싶다라는 요건 때문에 48노드를 18노드 이온 모드로 재구성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는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한 1000명 정도의 분석가들이 버티카를 통해서 분석을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부분 중에 하나는 그 고가의 백업 장비를 따로 쓰시는 게 아니고요. 버티카에서 제공하는 백업 기능을 이용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대용량 데이터를 백업을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카프카와 하둡이랑 이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이쁘게 통합 분석 플랫폼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고객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고객 같은 경우에는 비슷합니다. 최초 구축됐던 시점도 비슷하고 다만 이제 30노드를 이제 15노드로 재구성했는데, 이 고객사는 그 레이크하우스에 대한 로드맵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스토리지를 확장하고 싶어 했어요. 결국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모드는 컴퓨팅과 스토리지가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나는 컴퓨팅은 필요 없는데 스토리지만 늘리고 싶은데 버티카 입장에서 계속 노드를 끼워 가야 되는 거예요. 노드를 끼울 때 좀 빠르게 노드 그 정설을 완료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최소화시키는 과정도 너무 불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랑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이온이면 되겠네. 예, 그래서 컴퓨팅 노드를 확 줄이고 밑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도입을 함으로써 이런 효율적인 스토리지 확장 방안을 이미 성공적으로 구축을 하신 사례가 되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전국의 분석 업무 돌아가고 백업도 마찬가지로 버티카에 제공하는 백업 기능을 위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백업을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요약을 하면 레이크하우스라는 놈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레이크를 결합한 개념이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미 구축하고 있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아주 요즘 시대의 핫한 아키텍처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의 본질은 CS 분리 아키텍처 기반의 다양한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버티카는 그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아주 유연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 DW에서 이미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 플랫폼으로 진화를 완료한 제품이란 부분을 끝으로 강조를 드리면서 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